2002년 8월 17일 새벽,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을 가로지르는 낙동강은 며칠째 내린 비로 검게 불어나 있었다. 사흘 동안 상류에 쏟아진 폭우는 강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평소라면 물 위로 드러나 있어야 할 모래톱은 흔적도 없이 잠겼고, 둑 아래에 늘어서 있던 버드나무들은 허리까지 차오른 흙탕물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강물은 부러진 나뭇가지와 폐목재, 스티로폼 상자, 떠내려온 생활 쓰레기를 한데 뒤섞어 하류로 밀어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해평리에서 평생을 살아온 어부 최만수는 낡은 나무배에 몸을 실었다. 56살의 그는 아버지에게서 강을 배웠고, 아버지는 다시 그 윗대에게서 낙동강을 배웠다. 최만수는 물빛만 보아도 그날 물고기가 어디로 몰릴지 짐작했고, 물살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어도 몇 시간 뒤 비가 더 올지 알 수 있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그날의 강은 그에게도 낯설었다. 강물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힘이 흐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검은 기름처럼 무겁게 출렁일 뿐이었다. 멀리 산 아래에는 낮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동이 트기 전에 흐린 빛이 강 전체를 잿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최만수는 작은 선에기에 시동을 끄고 긴 삿대를 들었다. 밤사이 설치해둔 그물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폭우가 내린 뒤에는 그물이 나뭇가지에 걸리거나 떠내려가는 일이 많았다. 예상대로 첫 번째 그물에는 물고기 대신 비닐과 잡초가 잔뜩 엉켜 있었다. 그는 욕설을 작게 내뱉으며 그물을 끌어올렸다. 두 번째 지점으로 배를 돌리려던 순간, 오래된 교각 아래에 무언가가 걸려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흰색에 가까운 커다란 자루였다. 자루는 수면 위로 절반쯤 모습을 드러낸 채 부유물 사이에서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다. 물을 잔뜩 먹은 탓인지 한쪽 끝이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고, 다른 쪽은 교각에 걸린 굵은 나뭇가지 밑에 끼어 있었다. 처음에 최만수는 죽은 개나 돼지를 담은 자루라고 생각했다. 시골에서는 병든 가축을 몰래 강에 버리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폭우가 내린 뒤라면 상류 어디선가 떠내려왔을 가능성도 충분했다. 그는 자루를 그냥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배를 돌리는 순간 자루의 찢어진 틈에서 검은 것이 길게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물에 젖은 천 조각처럼 보였다. 그러나 물결이 한번 일자 그것은 가느다란 여러 가닥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뭉쳤다. 머리카락이었다. 최만수는 삿대를 쥔 손을 멈췄다. 이게 뭐고? 그의 목소리는 새벽 강 위에서 힘없이 흩어졌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목덜미에 솜털이 곤두섰다. 그는 한동안 자루를 바라보기만 했다. 강바닥에서 올라오는 습한 냄새 사이로 설명하기 어려운 악취가 섞여 들어왔다. 썩은 물고기 냄새와는 달랐다. 폐기된 고기나 오래된 하수구에서 맡을 법한 달고 무거운 냄새였다. 그는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평생 강 위에서 살아온 습관이 발목을 잡았다.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고 신고하면 경찰이 괜한 일로 사람을 불렀다고 타박할지도 몰랐다. 최만수는 배를 교각 쪽으로 천천히 밀었다. 자루까지 남은 거리가 10걸음도 되지 않았을 때 물살이 방향을 틀었다. 부유물이 흩어지면서 자루가 뒤집혔다. 찢어진 천 사이로 창백한 피부가 드러났다. 최만수는 순간 그것이 사람의 어깨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양이 이상했다. 자루 속에는 몸이 들어있을 만한 부피가 없었다. 둥근 물체 하나가 축 처진 자루 끝에 갇혀 있었고, 검은 머리카락이 그 주변을 뒤덮고 있었다. 그가 삿대로 자루의 가장자리를 건드렸다. 자루가
반 바퀴 돌았다. 물에 불어 형체가 무너진 얼굴이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두 눈은 완전히 감겨 있지 않았다. 부어오른 눈꺼풀 사이로 흐린 흰자가 가늘게 드러나 있었다. 입은 벌어져 있었고 위십술 한쪽이 찢어진 자루에 걸려 이상하게 당겨져 있었다. 강물이 입 안으로 들어갔다 빠져나올 때마다 마치 죽은 사람이 무언가 말하려는 것처럼 턱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최만수는 삿대를 놓쳤다. 나무 삿대가 배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는 뒤로 물러나다가 선미에 걸려 주저앉았다. 심장이 가슴을 찢고 나올 듯 뛰었다. 목구멍이 막혀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강에서 많은 것을 보았다. 홍수에 휩쓸린 소, 익사한 사람, 차량과 함께 떠내려온 시신도 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몸없이 머리만 남은 사람은 처음이었다. 최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선회기의 시동줄을 당겼다. 첫 번째에는 걸리지 않았다. 두 번째에도 엔진은 기침 같은 소리만 냈다. 그는 거의 울부짖듯 욕설을 내뱉으며 세 번째로 줄을 잡아당겼다. 엔진이 요란하게 살아났다. 배가 강둑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오전 6시 12분 해평파 출소에 신고가 접수됐다. 처음 전화를 받은 순경은 신고자가 지나치게 흥분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자 익사체를 발견한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경찰관들이 자루 안의 물체를 확인한 직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구미경찰서 형사과와 감식반, 경북지방경찰청 강력계에 긴급 연락이 들어갔다. 하류로 이어지는 둑길은 통제됐고 경찰은 교각을 중심으로 방형 수백 미터의 노란 통제선을 설치했다. 오전 7시 40분 강력계 형사 박성진이 현장에 도착했다. 47살의 박성진은 구미에서만 22해 동안 강력 사건을 다룬 형사였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강 쪽으로 가지 않았다. 먼저 둑길에 모여든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잠옷 차림으로 나온 주민들, 자전거를 세운 채 웅성거리는 노인들, 무정이를 든 경찰관들, 손으로 입을 가린 젊은 순경, 그리고 통제선 바깥에 주저앉아 담배만 연달아 피우고 있는 최만수. 박성진은 최만수에게 다가가 쪼그려 앉았다. 처음 발견했을 때 자루에 손댔습니까? 최만수는 고개를 저었다가 곧바로 다시 끄덕였다. 삿대로 한 번, 아니 2번 건드렸습니다.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 자루가 원래부터 찢어져 있었습니까? 예, 머리카락이 먼저 보였습니다. 다른 건 없었습니까? 줄이나 돌 같은 것. 최만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자루 밑에 검은 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끝에 시멘트 조각 같은 게 조금 붙어 있었고요. 박성진의 시선이 강 쪽으로 향했다. 감식 반원들이 방수복을 입고 자루를 수습하고 있었다. 머리는 투명한 증거 보관용 덮개 아래 놓였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악취가 강해졌지만 박성진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자루부터 살폈다. 흔히 공사장에서 쓰는 폴리프로필렌 자루였다. 겉면에 인쇄된 글자는 대부분 물에 지워졌지만 붉은색 한글 몇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특수 몰탈이라는 문구였다. 자루 입구에는 합성섬유 밧줄이 여러 번 감겨 있었다. 매듭은 느슨하지 않았다. 누군가 시간을 들여 단단히 묶은 흔적이었다. 그러나 밧줄의 반대쪽 끝은 거칠게 끊겨 있었고 그 끝에는 회색 콘크리트 가루가 굳어붙어 있었다. 가라앉히려고 무게를 달았군. 박성진이 낮게 말했다. 옆에 있던 감식반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물이 불면서 어딘가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무게추가 떨어져 나갔고 자루도 찢어진 듯합니다.
박성진은 덮개 아래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남자였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었지만 머리카락 상태와 치아를 보면 중년 전후로 보였다. 얼굴은 물에 오래 잠겨 심하게 부어 있었고 코와 광대 주변에는 사망 전인지 사망 후인지 알 수 없는 손상이 남아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목이었다. 절단면은 깨끗하지 않았다. 한 번에 끊어낸 흔적이 아니었다. 일정하지 않은 방향으로 여러 차례 힘이 가해졌고 일부 조직은 거칠게 찢겨 있었다. 박성진은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발견 지점 위쪽으로 수색 범위 넓히세요. 잠수팀도 요청하고 양쪽 뚝, 갈대밭, 배수로까지 전부 확인합니다. 몸통이 상류에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젊은 형사가 물었다. 박성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흐르는 강 위를 바라보았다. 폭우로 불어난 물은 빠르게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만약 몸과 머리를 같은 장소에 버렸다면 무게와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지점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한 점을 느꼈다. 몸을 함께 버렸다면 굳이 머리만 따로 자루에 넣고 콘크리트를 달 이유가 없지. 신원 확인을 막으려 한 걸까요? 그럴 수도 있지. 박성진은 자루를 가리켰다. 하지만 정말 신원을 숨기고 싶었다면 이걸 강에 던지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강은 없애주는 곳이 아니라 언젠가 돌려주는 곳이니까. 그날 오전부터 경찰은 낙동강을 따라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다. 보트 3척이 수면을 훑었고 잠수요원들은 교각 아래와 물살이 휘도는 지점을 확인했다. 육상 수색팀은 갈대숲과 배수구, 모래톱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해가 중천에 오를 때까지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몸통도 팔다리도 옷가지도 없었다. 오후가 되자 머리는 구미 시내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협력법의실로 옮겨졌다. 부검은 3시간 넘게 이어졌다. 법의관은 피해자를 35세에서 40세 사이의 성인 남성으로 추정했다. 머리뼈의 형태와 남아있는 근육 상태로 보아 체격은 비교적 건장했을 가능성이 컸다. 수중 부패 정도를 기준으로 사망 시점은 발견일로부터 약 7일에서 10일 전이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확인됐다. 목 부위에는 생전 출혈 반응이 거의 없었다. 즉, 머리가 분리된 것은 피해자가 죽은 뒤였다. 사용된 도구는 전문적인 절단 장비가 아니었다. 날이 무뎌진 공구로 여러 차례 반복해 힘을 가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범인은 해부 지식이 없었지만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았다. 박성진은 부검실 밖에서 보고서를 읽다가 한 문장에 시선을 멈췄다. 두피와 귀 뒤쪽에서 소량의 회색 분진이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성분은 시멘트와 모래, 철분 찌꺼기가 섞인 건축용 분말에 가까웠다. 건설 현장. 박성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법의관이 장갑을 벗으며 다가왔다. 치아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른쪽 어금니 쪽에 금속 브리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성품이 아니라 치과에서 수작업으로 만든 형태입니다. 치료받은 병원을 찾으면 신원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박성진은 사진을 받아들었다. 금속 브리지는 오래됐지만 독특한 모양이었다. 한쪽이 비정상적으로 넓었고 고정용 금속선이 일반적인 방식과 달랐다. 제작한 치과 의사가 본다면 기억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날 저녁, 경찰은 얼굴 복원 작업에 들어갔다. 심하게 변형된 얼굴을 그대로 공개할 수는 없었다. 감식팀은 생전의 윤곽을 추정해 눈과 코, 입의 위치를 복원했다. 지역 방송국과 신문세는 피해자의 추정 연령, 성별, 치아 특징이 전달됐다. 뉴스는 그날 밤 짧게 보도됐다. 구미 낙동강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머리 발견. 그러나 사건은 짧은 기사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경찰서에는 전화가 쏟아졌다. 집을 나간 아들일 수 있다는 노인, 연락이 끊긴 남편을 찾는 여성,
몇 년 전 사라진 형을 떠올린 남자까지 수십 명이 확인을 요청했다. 대부분은 나이와 치아 구조가 맞지 않았다. 사건 발생 닷새째,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였다. 박성진은 벽에 붙인 낙동강 지도를 바라봤다. 빨간 피는 머리가 발견된 교각을 가리켰다. 상류의 다리와 공장, 공사장, 마을 진입로가 검은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범인이 왜 머리만 강에 던졌는지를 계속 생각했다. 신원을 숨기려 했다면 치아를 훼손했어야 했다. 완전히 없애려 했다면 더 깊은 곳에 묻거나 불태우는 방법도 있었다. 그런데 범인은 머리에 무거운 콘크리트를 달아 강 한가운데로 던졌다. 처음에는 영원히 가라앉힐 목적이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가능성이 떠올랐다. 범인은 머리가 언젠가 발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발견되기를 바랐던 것은 아닐까? 머리만 다른 장소에서 발견되면 경찰은 자연스럽게 강 상류와 주변 지역을 수색할 것이다. 몸이 있는 진짜 현장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누군가 경찰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강 쪽으로 끌고 있었다. 그날 오후 4시 20분, 형사과 사무실 문이 열렸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다. 30 중반쯤으로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다. 그녀는 손에 지역 신문을 구겨 쥐고 있었다. 신문 첫면 한쪽에는 경찰이 공개한 피해자의 복원 그림이 실려 있었다. 여자는 안내 데스크 앞에 서서 입술을 몇 번 움직였지만 쉽게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잠시 뒤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을 찾으러 왔습니다. 당직 경찰관이 이름을 물었다. 윤미숙입니다. 그녀는 구겨진 신문을 두 손으로 펼쳤다. 손끝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여기 나온 남자요. 제 남편일지도 모릅니다. 사무실 안에 있던 박성진이 고개를 들었다. 여자는 곧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었다. 검은 옷을 입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으며 목에는 작은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박성진은 그녀의 얼굴보다 손을 먼저 보았다. 왼손 약지에는 반지가 없었다. 하지만 반지가 오랫동안 끼워져 있던 자리에는 하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경찰서에 들어오기 직전 누군가 급하게 빼낸 것처럼 윤미숙은 형사과 조사실에 들어온 뒤에도 한동안 의자에 앉지 못했다. 그녀는 문 옆에 선 채 두 손으로 검은색 가방을 움켜쥐고 있었다. 어깨는 가늘게 떨렸고 충혈된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박성진은 그녀가 방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단 한 번도 흐느끼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 앉으십시오. 박성진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윤미숙은 고개를 끄덕인 뒤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가방은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두 손은 여전히 손잡이를 놓지 않았다. 조사실에는 박성진과 후배 형사 김우철이 함께 들어왔다. 김우철은 녹음기를 책상 한쪽에 놓고 조사 시작 시간을 기록했다. 2002년 8월 22일 오후 4시 37분, 박성진은 신문에 실린 복원 그림을 윤미숙 쪽으로 밀었다. 이 사람이 남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미숙은 그림을 바라봤다. 그녀의 시선은 눈과 코, 입을 차례로 훑었다. 그리고 약 10초가 지난 뒤에야 입을 열었다. 닮았습니다. 확실합니까? 얼굴이 많이 달라 보여서 그녀는 말을 흐리며 손등으로 입을 가렸다. 하지만 눈썹 모양하고 턱이 비슷해요. 나이도 맞고요. 남편도 치아에 쇠로 된 걸 해 넣으셨습니다. 박성진은 그제야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였다. 남편 이름이 뭡니까? 한자해석입니다. 나이 38살입니다. 직업은요? 원평동에서 건축자재 가게를 합니다. 한성건재라고 작은 가게예요. 언제부터 연락이 끊겼습니까? 윤미숙은 준비한 사람처럼 곧바로 날짜를 말했다. 8월 8일 밤입니다.
박성진의 눈빛이 미세하게 달라졌다. 법의관이 추정한 사망 시점과 정확히 들어맞는 날짜였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미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하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표정이 달라졌어요. 큰 거래가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어떤 거래였습니까? 정확히는 모릅니다. 남편이 저한테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건설업자가 창고에 쌓여있는 자재를 한꺼번에 사겠다고 했답니다. 한재석이 운영하는 한성건재는 한때 제법 장사가 잘 됐다고 했다. 구미산업단지가 확장되고 외곽에 공장이 들어서던 시기에는 시멘트와 철근, 목재가 들어오는 대로 팔려나갔다. 하지만 외환위기의 여파가 완전히 가시기도 전에 한재석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다. 그는 친척과 지인에게 돈을 빌려 외곽에 자재 창고를 하나 더 얻었고 작은 건설업자들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공급했다. 공사 몇 곳이 중단되면서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자재가 쌓였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윤미숙의 말에 따르면 남편의 빚은 약 4억 원에 달했다. 은행 대출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많았다. 그 중에는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아닌 사람들에게 빌린 돈도 섞여 있었다. 집에 찾아온 적도 있습니까? 박성진이 물었다. 윤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 번이요. 밤에 문을 두드리고 욕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게 유리창을 깨기도 했어요. 남편을 채 태워 어디론가 데려가겠다고 협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다 알지는 못합니다. 기억나는 사람은요. 윤미숙은 잠시 망설인 뒤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몇몇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박성진은 수첩을 받아들었다. 장태수, 박문철, 오기호, 백상민. 이름 옆에는 빌린 금액으로 보이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이걸 언제 작성했습니까? 남편이 사라지고 나서요. 혹시 경찰에 필요할까봐 생각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경찰에 줄 명단부터 만들었다는 겁니까? 윤미숙의 손가락이 멈췄다. 방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남편이 연락 없이 집을 비운 적이 전에도 있었어요. 그녀가 서둘러 말했다. 빚쟁이들이 따라오면 며칠씩 여관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또 숨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 동안 기다렸습니까? 열흘 넘게요. 열흘 동안 남편과 연락이 안 됐는데도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습니다. 윤미숙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신고하면 남편이 돈을 빌린 사람들이 더 화를 낼 것 같았어요. 남편도 경찰이 끼어드는 걸 싫어했습니다. 박성진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설명은 겉으로는 자연스러웠다. 빚에 쫓기던 사업자가 잠시 잠적하는 일은 드물지 않았다. 가족이 며칠 동안 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열흘은 길었다. 무엇보다 윤미숙은 남편이 사라진 직후부터 주머니 속에 경찰에게 보여줄 명단을 준비하고 있었다. 남편이 집을 나설 때 뭘 가지고 갔습니까? 박성진이 물었다. 현금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3천만 원 정도요. 김우철이 메모하던 펜을 멈췄다.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들고 갔다고요? 계약금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일부는 제가 친정에서 빌렸고 일부는 남편이 친구들에게 구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받은 돈도 조금 있었습니다. 윤미숙은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덧붙였다. 남편은 그 거래만 성사되면 빚을 조금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금 외에는요? 도장하고 통장도 가져갔습니다. 무슨 통장입니까? 가게 사업자 통장하고 개인 통장입니다. 집문서도 가지고 갔습니까? 그 질문이 나오자 윤미숙은 아주 짧게 눈을 깜빡였다. 박성진은 그것을 보았다. 왜 그런 걸 물으세요?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겼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윤미숙은 입술을 적셨다. 집 등기 서류도 일부 가져간 것 같습니다. 3천만 원, 도장, 통장, 집 관련 서류. 박성진은 하나씩 되짚었다.
남편이 누굴 만나러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많은 걸 들고 나가는 걸 그냥 지켜봤습니까? 큰 거래라고 했으니까요. 약속 장소는요? 가게 근처라고만 들었습니다. 몇 시에 나갔습니까? 8시 반쯤이요. 차를 타고 갔습니까? 윤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걸어서 나갔습니다. 박성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한성건제에서 가장 가까운 큰 도로까지는 걸어서 15분 이상 걸렸다. 현금 3천만 원과 여러 서류를 들고 중요한 거래를 하러 가면서 차를 두고 걸어갔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남편 차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 앞에 있었습니다. 고장 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걸어갔습니까? 상대방이 차를 보내겠다고 했답니다. 윤미숙의 대답은 빨랐다. 너무 빨랐다. 마치 질문이 나올 것을 미리 알고 있던 것 같았다. 박성진은 더 추궁하지 않았다. 그는 질문의 방향을 바꾸었다. 부부 사이는 어땠습니까? 윤미숙의 표정이 굳었다. 보통이었습니다. 빚 때문에 자주 다투지 않았습니까? 어느 집이나 그런 문제로 싸우지 않나요? 남편이 집을 팔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녀의 손이 무릎 위의 가방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가게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반대했고요. 그 집은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남겨준 겁니다. 그것까지 팔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딸아이도 있는데. 윤미숙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것은 남편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보다 집에 관해 말할 때 훨씬 강한 감정이었다. 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대구에 있는 친정어머니 집에 있습니다. 학교 때문에요. 남편이 사라지기 전부터입니까? 예. 박성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는 한재석과 윤미숙 두 사람만 살고 있었다. 아이도 없고 함께 사는 부모도 없었다. 그날 밤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더라도 목격할 가족은 없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첫 조사가 끝난 뒤 박성진은 윤미숙에게 남편의 사진과 치과 진료 기록, 최근 사용한 물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윤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망설이며 물었다. 그 머리가 정말 제 남편이면 나머지는 언제 찾을 수 있습니까? 찾는 중입니다. 시신이 전부 없어도 사망신고가 가능합니까? 박성진은 그녀를 바라봤다. 김우철도 고개를 들었다. 윤미숙은 두 형사의 시선을 느끼고 급히 덧붙였다. 장례를 치러야 하니까요. 딸한테도 알려야 하고 남편 이름으로 된 빚도 정리해야 합니다. 신원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확인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윤미숙은 고개를 숙이고 조사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김우철이 녹음기를 껐다. 수상하지 않습니까? 박성진은 대답 대신 탁자 위에 놓인 수첩을 바라봤다. 윤미숙은 이름 4개를 적어왔다. 모두 남편과 금전 문제로 다툰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경찰이 누구부터 조사해야 할지 방향까지 정해 주려는 것처럼 보였다. 일단 수첩에 있는 사람들 전부 확인해. 박성진이 말했다. 한재석의 거래처, 채무관계, 최근 통화 기록도 뽑고 실종 당일 집 주변에서 본 사람이 있는지도 다시 조사해. 부인도 감시할까요? 아직은 아니야. 박성진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윤미숙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지금은 남편을 잃은 신고자일 뿐이야. 그러나 그의 말투에는 확신이 없었다. 다음 날부터 수사팀은 한재석의 인간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한성건제는 원평동시장 끝자락에 자리한 오래된 점포였다. 녹슨 셔터 위에는 빛이 바랜 간판이 걸려 있었고 가게 안에는 시멘트 포대와 접착제, 철물 상자가 뒤엉켜 쌓여 있었다. 장부를 확인한 경찰은 윤미숙의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한재석은 사실상 파산 직전이었다. 은행 대출 1억 6천만 원, 거래처 미수금과 사채를 합치면 전체 채무는 4억 원을 넘었다.
그는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돈을 빌렸고 갚기로 한 날짜를 반복해서 미뤘다. 가게 직원이었던 오정민은 경찰에게 말했다. 사장님이 성격이 좀 급했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화를 냈어요. 하지만 사람을 먼저 해칠 분은 아니었습니다. 협박받은 적이 있습니까? 많았습니다. 특히 장태수라는 사람이 심했습니다. 장태수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던 업자였다. 그는 한자애석에게 자재 대금과 개인 채무를 합쳐 약 7천만 원을 빚지고 있었다. 사건 한 달 전 두 사람은 가게 앞에서 크게 싸웠다. 목격자에 따르면 장태수는 한자애석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소리쳤다. 돈 때문에 사람 숨통 조이지 마라. 계속 이러면 네가 먼저 없어질 수도 있어. 더욱 수상한 것은 한재석이 실종된 이틀 뒤 장태수가 구미를 떠났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가족에게도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꺼버렸다. 수사팀의 시선은 빠르게 장태수에게 향했다. 경찰은 전국 공사장과 여관을 뒤졌고 한 달 가까이 추적한 끝에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그를 찾아냈다. 체포 당시 장태수는 도망치려다 넘어졌고 경찰에게 붙잡힌 뒤에도 한재석을 죽이지 않았다고 고함쳤다. 그 인간이 죽었든 말든 나랑 상관없어. 난 빚쟁이들 피해서 내려온 거야. 그의 말은 처음에는 변명처럼 들렸다. 하지만 현장 근무 기록과 공사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인한 결과 장태수는 8월 8일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울산에서 야간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 명의 노동자가 그를 목격했다. 가장 유력했던 용의자는 그렇게 수사망에서 빠져나갔다. 박성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 무렵 구미 시내의 한 치과에서 연락이 왔다. 원장은 뉴스에 공개된 금속 브리지 사진을 보고 오래전 환자 한 명을 떠올렸다고 했다. 그는 종이로 보관된 진료 기록과 치아본을 경찰에 제출했다. 환자의 이름은 한자애석이었다. 치아 구조와 금속 브리지의 형태는 완전히 일치했다. 2002년 9월 3일 낙동강에서 발견된 머리의 신원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한자애석. 그날 오후 경찰은 윤미숙을 불러 결과를 알렸다.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몇 초 뒤 흐느끼는 소리가 조사실에 울렸다. 김우철은 물 한 잔을 건넸다. 박성진은 말없이 그녀를 지켜봤다. 이상하게도 윤미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 한참 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이제 사망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박성진의 시선이 차갑게 굳었다. 남편을 죽인 범인을 먼저 묻지 않았다. 나머지 시신을 찾았는지도 묻지 않았다. 그녀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죽음을 증명하는 서류였다. 그리고 사흘 뒤 구미경찰서로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서울에 본사를 둔 한 생명보험회사였다. 한재석은 사망하기 불과 석 달 전 12억 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보험금을 받도록 지정된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 그의 아내 윤미숙이었다. 구미경찰서 강력계로 도착한 공문은 모두 6장이었다. 첫 장에는 보험계약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약일, 보험금 수령인이 적혀 있었다. 나머지는 가입신청서, 건강상태 확인서, 납부내역, 상담 기록을 복사한 문서였다. 박성진은 첫 장을 읽은 뒤 한동안 다음 장으로 넘기지 않았다. 계약자 한재석, 보험 가입일 2002년 5월 6일, 일반 사망보험금 4억 원, 재해 사망 특별약관 8억 원, 최대 지급액 12억 원, 보험 수익자 윤미숙, 한재석이 낙동강에서 머리만 발견되기 정확히 석 달 전이었다. 이 정도 빚을 진 사람이 매달 보험료를 이렇게 냈다고. 김우철이 문서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월 보험료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 한성건재의 자금 상황을 고려하면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가게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때 주지 못했고 전기요금까지 밀렸던 사람이 가족을 위해 12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박성진은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다음 날 오전 대구지점의 계약 심사 담당자와 보험 설계사 한 명이 경찰서로 찾아왔다. 설계사 이선영은 처음부터 불편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윤미숙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처음 상담을 신청한 사람도 부인이었습니다. 한재석 씨 본인이 아니라요? 예. 윤미숙 씨가 먼저 지점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건축자재 가게가 위험한 일입니까? 이선영은 잠시 망설였다. 공사 현장에 자주 나가고 차를 많이 타니까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남편이 빚 때문에 협박을 받고 있다고도 했고요. 보험금은 처음부터 12억 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3억 원 정도로 상담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계속 보장 금액을 높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작성한 상담 메모를 꺼냈다. 메모에는 윤미숙이 했다는 질문들이 날짜별로 적혀 있었다. 사고로 실종된 경우 사망 처리는 언제 가능한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도 보험금이 지급되는가? 신체 일부만 발견될 경우 사망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타인에 의해 살해된 경우에도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박성진은 마지막 질문에 손가락을 멈췄다. 이런 질문을 보통 가입자들이 합니까? 실종과 관련된 질문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번 묻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조금은요. 하지만 남편이 실제로 채권자들에게 협박받는다고 했습니다. 불안이 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재석 씨, 본인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가입을 싫어했습니다. 이선영의 말에 따르면 한재석은 첫 상담 자리에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며 서류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당장 갚아야 할 이자가 산더미인데 죽은 뒤 돈이 무슨 소용이냐고 짜증을 냈다. 그러자 윤미숙이 남편 앞에서 울었다. 당신이 죽으면 나와 딸은 어떻게 사느냐. 채권자들이 집까지 가져가면 우리는 길에 나앉는다. 당신은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한재석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보험료는 누가 냈습니까? 김우철이 물었다. 자동이체 계좌는 윤미숙 씨 명의였습니다. 보험금 수익자도 윤미숙 씨가 직접 지정했습니까? 예. 딸과 나누지 않고 전액을 본인 앞으로. 그렇습니다. 박성진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한동안 침묵했다. 보험 계약 자체는 범죄가 아니었다. 부인이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 남편의 보험을 준비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계약의 시점과 질문의 내용, 사망 방식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정확하게 맞물려 있었다. 한재석은 가입 석 달 만에 살해됐다. 시신은 분리됐다. 머리만 먼저 발견됐다. 그리고 보험 설계사에게 신체 일부만 발견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한 사람은 그의 아내였다. 박성진은 그날 오후 윤미숙의 이전 진술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다. 그녀는 경찰서에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남편이 현금 3천만 원을 들고 나갔다고 강조했다. 남편에게 원한을 품은 채권자들의 이름을 미리 적어왔다. 수사 과정에서는 범인보다 사망 신고와 재산 정리를 더 자주 물었다.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모두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 줄로 이어붙이자 다른 그림이 나타났다. 남편이 살해되기 전 거액의 보험이 가입됐다. 부인은 시신이 불완전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했다. 남편이 사라진 뒤 경찰의 시선을 채권자들에게 돌렸다. 신원이 확인되자 가장 먼저 사망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했다. 박성진은 윤미숙을 다시 소환했다.
그녀는 전보다 더 수척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검은색 원피스 대신 회색 카디건을 입었고 눈 밑에는 진한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러나 조사실에 앉은 순간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박성진은 보험 가입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남편에게 12억 원짜리 보험이 있었더군요. 윤미숙은 놀라지 않았다. 예. 왜 지난 조사에서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보지 않으셨잖아요. 남편의 죽음으로 큰 돈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까? 보험금은 아직 받지도 않았습니다. 받을 생각은 있고요. 윤미숙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남편이 남긴 빚이 있습니다. 딸도 키워야 합니다. 보험은 그런 때 쓰라고 있는 것 아닌가요? 박성진은 설계사의 상담 기록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시신 일부만 발견돼도 보험금이 나오는지 물었더군요. 윤미숙의 눈동자가 문서 위에서 멈췄다. 그런 질문을 한 기억은 있습니다. 왜 물었습니까? 뉴스를 보면 실종 사건이 많으니까요. 남편이 실종되기도 전입니다. 남편은 늘 위험한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머리만 발견될 가능성까지 생각할 만큼? 윤미숙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감정이 사라졌다. 슬픔도 당황도 없었다. 그녀는 박성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형사님은 지금 제가 남편을 죽였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상한 점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윤미숙은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겠다. 남편은 채권자들에게 여러 번 죽이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 앞에서 맞은 적도 있고요. 그런데 경찰은 그 사람들보다 저를 의심하는 겁니까? 장태수는 알리바이가 확인됐습니다. 그 사람 말고도 많습니다. 그 명단을 부인이 직접 가져왔죠. 제가 도와드린 겁니다. 아니면 수사 방향을 정해 주려 한 걸 수도 있고요. 윤미숙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움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조사는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윤미숙은 보험에 대해 모두 인정했지만 범죄와의 연관성은 완강히 부인했다. 남편이 사라진 밤에는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고 했다. 그녀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사람은 없었다. 조사실을 나가기 직전 윤미숙이 뒤를 돌아봤다. 남편을 죽인 사람이 누군지 찾는 게 먼저 아닌가요? 박성진이 대답했다. 그래서 부인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다. 그날 이후 윤미숙은 공식적으로 주요 참고인으로 분류됐다. 경찰은 그녀의 통화 내역과 금융기록, 주변 인간관계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은 보험료의 출처였다. 윤미숙은 친정에서 빌린 돈으로 보험료를 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계좌를 추적한 결과 보험 가입 직전 그녀의 통장으로 정기적으로 돈을 보낸 사람이 따로 있었다. 매달 80만 원에서 150만 원. 입금자의 이름은 강도현이었다. 강도현, 41살. 부산과 대구, 구미를 오가며 화물을 운송하는 장거리 트럭 운전사였다. 경찰이 주변을 조사하자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씩 나왔다. 윤미숙과 강도현은 20살 무렵 같은 고향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양가의 반대로 헤어졌다. 강도현은 부산으로 떠났고 윤미숙은 몇 년 뒤 한재석과 결혼했다. 10수년 동안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던 두 사람은 약 1년 전 다시 만났다. 구미의 한 휴게소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고 했다. 그 뒤로 통화가 시작됐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하기 반년 전부터 통화 횟수가 급격히 늘었다. 밤 11시 이후에 시작해 1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통화도 있었다. 한재석이 가게에 남아있거나 지방으로 자재를 배달하러 간 날에는 통화가 더 길었다. 박성진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옛 친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강도현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는 사건 당일 경남 창원에서 화물을 싣고 경북을 지나 충북으로 향하는 일정이었다. 회사에 제출한 운행 일지상으로는 밤 9시 전후 구미를 통과해야 했다. 고속도로 통행 기록을 확인하자 이상한 점이 나타났다. 강도현의 트럭은 저녁 7시 52분 남구미 요금소를 빠져나왔다. 다음 통행 기록은 밤 11시 18분 북구미 인근에서 확인됐다. 정상적으로 이동했다면 4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다. 그러나 트럭은 구미에서 3시간 넘게 사라졌다. 강도현은 경찰 조사에서 차량에 이상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엔진 소리가 이상해서 국도 옆에 세웠습니다. 정비를 받았습니까? 제가 직접 봤습니다.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고요. 큰 고장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어디에 세웠습니까? 강도현은 한참 뒤에야 대답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박성진은 그의 손과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강도현은 체격이 컸고 팔뚝이 굵었다. 운전으로 햇볕에 탄 피부에는 오래된 흉터가 여러 개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난 뒤였지만 오른쪽 목 아래에는 아직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건 어떻게 생긴 겁니까? 박성진이 물었다. 강도현이 손으로 목을 만졌다. 화물 덮개를 묶다가 철사에 긁혔습니다. 철사는 보통 한 줄로 긁히지 않습니까? 박성진은 그의 목을 가리켰다. 그런데 그건 손톱 자국처럼 4줄이군요. 강도현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고양이한테 긁혔을 수도 있습니다. 트럭에서 고양이를 키웁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긁혔습니까? 강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영장 없이 그의 몸에서 DNA를 채취할 수 없었다. 상처만으로 체포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박성진은 확신했다. 윤미숙에게는 돈과 보험이라는 동기가 있었다. 강도현에게는 윤미숙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한자의석이 사라진 바로 그날 밤 구미에서 3시간 동안 행적이 끊겼다. 두 사람은 모두 범행을 부인했다.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었다. 시신의 나머지 부분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은 다시 벽에 부딪히는 듯했다. 그러던 중 수사팀은 한자의석의 이웃들을 상대로 사건 당일 밤의 상황을 다시 조사했다. 첫 조사 때는 특별한 것을 본 사람이 없었다. 비가 내렸고 대부분 일찍 문을 닫았다. 그러나 형사들이 시간대를 세분화해 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 한재석의 집 뒤편에 사는 노인이 말했다. 그날 밤 큰 차 소리를 들었습니다. 몇 시쯤입니까? 10시가 넘었을 겁니다. 텔레비전 연속극이 끝난 뒤였으니까. 트럭이었습니까? 디젤차 소리였습니다. 집 뒤 좁은 길로 들어갔다가 한참 동안 시동을 끄지 않았어요. 또 다른 주민은 새벽 1시쯤 금속이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은편 골목에 살던 여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였습니까? 사람이 한 번 소리를 질렀어요.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남자 같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말은 못 들었습니다. 짧게 비명만 났어요. 그런데 바로 끊겼습니다. 박성진은 한자의석의 집 뒤편으로 갔다. 낡은 주택 뒤에는 잡초가 무성한 공터가 있었다. 한쪽에는 시멘트 포대와 벽돌이 쌓여 있었고 중앙에는 창고를 짓기 위해 파놓았던 넓은 기초 구덩이가 있었다. 하지만 구덩이는 이미 대부분 메워져 있었다. 윤미숙은 남편이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포기해 흙을 다시 덮었다고 설명했다. 박성진은 구덩이 가장자리로 내려가 앉았다. 주변 흙은 비에 젖어 검었다. 그런데 중앙 부분만 색이 달랐다. 흙과 자갈,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이 뒤섞여 있었고 표면은 급하게 다진 듯 울퉁불퉁했다.
그는 장갑 낀 손으로 흙을 한 줌 집어들었다. 아래쪽에서 희미하지만 낯익은 냄새가 올라왔다. 낙동강에서 발견된 자루에 남아있던 냄새와 비슷했다. 박성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집의 부엌 창문에서는 윤미숙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윤미숙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다. 웃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았고 착각이라고 넘기기에는 지나치게 분명한 표정이었다. 박성진은 다시 땅을 내려다봤다. 강에서 발견된 것은 머리뿐이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디에 있는가?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가능성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범인들은 시신을 멀리 옮기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머리만 강으로 보내 경찰의 시선을 낙동강 전체로 흩뜨린 뒤 가장 위험한 증거는 처음부터 이 집 가까이에 숨겨두었을지도 모른다. 박성진은 무정의를 꺼냈다. 감식팀에 연락해. 그는 윤미숙이 서 있는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수색영장 준비해. 이번에는 집 안이 아니라 집 뒤 땅을 파볼 거야. 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은 다음 날 오전 6시 40분이었다.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 구미경찰서 강력계 차량 3대와 감식반 승합차가 한재석의 집 앞 골목을 막았다. 흰색 방호복을 입은 감식 요원들이 장비 상자를 내렸고 경찰관들은 집과 공터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했다. 이른 시간부터 문을 연 주민들은 대문 틈과 창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윤미숙은 초인종을 누른 지 한참 뒤에야 문을 열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박성진이 내민 영장을 천천히 읽었다. 또 뭘 찾으러 오신 거죠? 집 뒤 공터와 창고를 확인하겠습니다. 전에 이미 보셨잖아요. 그때는 땅속을 보지 않았습니다. 윤미숙의 눈이 아주 잠깐 공터 쪽으로 움직였다. 남편이 창고를 지으려고 파놓은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성진은 대답하지 않고 옆으로 비켜섰다. 경찰관 2명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 감식요원들은 곧장 뒤편 공터로 향했다. 구덩이 주변에는 밤새 내린 가는 비가 고여 있었다. 표면에 깔린 자갈과 콘크리트 조각 사이로 물이 새우며들면서 흙은 검은 반죽처럼 변해 있었다. 그러나 가운데 약 3평 정도의 구역만 유난히 단단했다. 흙 아래에 얇은 콘크리트 층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감식반장이 망치로 표면을 두드렸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두께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부은 것 같습니다. 언제쯤 시공된 건지 알 수 있습니까? 정확한 건 분석해야 하지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표면 상태를 보면 1~2달 이내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재석이 실종된 지 약 1달. 박성진은 집 쪽을 돌아봤다. 윤미숙은 현관 앞에 서서 2 팔을 가슴에 모은 채 감식요원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경찰이 콘크리트를 두드릴 때마다 그녀의 손가락이 팔 위에서 작게 움직였다. 오전 7시 25분, 경찰견 2마리가 현장에 도착했다. 첫 번째 경찰견은 공터를 한 바퀴 돈 뒤 창고 앞에서 잠시 멈췄다. 바닥 냄새를 맡으며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두 번째 개는 구덩이 주변을 돌던 중 콘크리트가 깔린 중앙 지점에서 갑자기 몸을 낮췄다. 개는 코를 바닥에 붙인 채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맴돌았다. 곧 앞발로 땅을 긁기 시작했다. 훈련사가 명령을 내렸지만 개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콘크리트 틈을 향해 짧고 날카롭게 짖었다. 공터에 있던 사람들의 움직임이 멈췄다. 윤미숙의 얼굴에서도 처음으로 핏기가 사라졌다. 박성진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걔가 왜 저러는 것 같습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 아래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쥐나 죽은 개겠죠.
콘크리트 밑에 말입니까? 윤미숙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감식반은 전동 절단기를 준비했다. 기계가 작동하자 날카로운 소음이 골목 전체를 울렸다. 회색 분진이 비처럼 퍼졌고 요원들은 콘크리트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 하나씩 드러냈다. 첫 번째 조각 아래에서는 자갈과 흙만 나왔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세 번째 조각이 제거되자 주변과 다른 냄새가 올라왔다. 방호 마스크를 쓴 감식 요원 한 명이 즉시 손을 들었다. 작업 중지. 기계 소리가 멈췄다. 비에 젖은 공기 속으로 달고 무거운 부패 냄새가 번졌다. 낙동강에서 자루를 수습했을 때 맡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냄새였다. 다만 이번에는 훨씬 짙었다. 박성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구덩이 가장자리로 내려갔다. 콘크리트 아래 흙은 검붉은 색을 띠고 있었다. 표면에는 흰색 가루와 작은 석회 덩어리가 섞여 있었다. 누군가 냄새와 부패를 막기 위해 석회를 뿌린 흔적이었다. 손도구로 바꿉니다. 감식반장이 말했다. 삽과 작은 흙손이 투입됐다. 법의학 관계자들이 도착할 때까지 요원들은 흙을 얇은 층으로 나누어 걷어냈다. 퍼낸 흙은 모두 체에 걸러 작은 증거까지 분류했다. 깊이 약 40cm 지점에서 검은색 비닐 조각이 나왔다. 비닐 아래에는 흰색 폴리프로필렌 자루가 있었다. 낙동강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였다. 자루 표면에는 희미한 붉은 글자가 남아 있었다. 특수 몰탈, 김우철이 숨을 삼켰다. 강에서 나온 자루와 같습니다. 박성진은 윤미숙을 돌아봤다. 그녀는 어느새 현관이 아니라 부엌 창문 안쪽에 서 있었다. 창틀을 잡은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첫 번째 자루는 완전히 꺼내지 않았다. 위치와 방향을 촬영한 뒤 주변 흙부터 제거했다. 그 아래에서 두 번째 자루가 드러났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자루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누군가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 한 듯 자루들은 빈틈없이 맞춰져 있었다. 오전 10시 18분 법의관이 첫 번째 자루의 입구를 열었다.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한 순간 현장에 있던 젊은 순경 한 명이 고개를 돌리고 통제선 밖으로 뛰어나갔다. 자루 안에는 사람의 몸통 일부가 들어있었다. 머리는 없었다. 다른 자루에서는 분리된 팔과 다리가 차례로 발견됐다. 절단면은 강에서 발견된 머리의 목 부위와 마찬가지로 일정하지 않았다. 한 번에 처리한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공구를 반복해서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피해자의 일부는 작업복 1000조각에 쌓여 있었고 일부는 비닐과 신문지로 여러 겹 감겨 있었다. 신문지 날짜는 2002년 8월 7일과 8일이었다. 한재석이 사라진 날이었다. 박성진은 자루 안쪽에 붙은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한성건재의 거래 명세표였다. 수취인 칸에는 한재석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직 DNA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누구의 시신인지 의심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발굴이 진행되는 동안 집 안에서도 새로운 흔적이 발견됐다. 창고 바닥은 최근 시멘트로 얇게 덧발라져 있었다. 겉으로는 오래된 균열을 보수한 것처럼 보였지만 시약을 뿌리자 바닥과 벽 아래쪽에서 넓은 범위에 혈흔 반응이 나타났다. 누군가 물과 세제를 사용해 수차례 닦았으나 혈액은 콘크리트 틈과 목재 벽 안쪽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바닥 배수구에서는 짧은 남성의 머리카락과 찢어진 셔츠 단추가 발견됐다. 김우철은 한재석의 실종 전 사진을 확인했다. 사진 속에서 그는 회색 작업복 셔츠를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검은 단추가 달려 있었다. 배수구에서 나온 것과 같은 형태였다. 여기가 살해 현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식반장이 말했다. 적어도 시신을 처리한 장소인 건 분명합니다. 창고 한쪽에는 오래된 작업대가 있었다. 표면은 사포로 거칠게 갈려 있었고
그 위에 새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다. 그러나 작업대를 옮기자 바닥에서 검게 굳은 혈액 흔적이 발견됐다. 그 아래에는 끊어진 나일론 줄 한 토막이 눌려 있었다. 줄의 굵기와 재질은 낙동강에 자루를 묶었던 밧줄과 일치했다. 박성진은 감식요원에게 물었다. 사람을 묶는 데 사용된 흔적이 있습니까? 섬유가 늘어나 있고 일부가 마찰열로 녹았습니다. 강한 힘을 받은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피부 조직이 남아있는지는 검사해야 합니다. 창고 벽면에서도 기묘한 흔적이 나왔다. 바닥에서 약 1m 높이의 길게 이어진 긁힌 자국이 4줄 있었다. 손톱이나 금속 물체가 벽을 세게 긁으며 지나간 듯했다. 자국 끝에서는 작은 살점과 피가 굳어 있었다. 그 흔적은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바닥에서 끌려가지 않으려 버틴 것처럼 보였다. 박성진은 아무 말 없이 벽을 바라봤다. 한재석은 이 창고에서 죽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집 뒤편으로 나왔다가 공격당했을 것이다. 가해자는 한 명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컸다. 체격이 건장한 성인 남성을 제압하고 장시간 붙잡아두고 이후 시신을 처리하려면 적어도 2사람이 필요했다. 그중 한 명은 강도현이었다. 다른 한 명은 피해자가 가장 경계하지 않았던 사람, 즉 아내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전고가 가까워질 무렵 윤미숙은 경찰의 동행 요구를 거부했다. 왜 제가 가야 하죠? 집안에서 남편의 혈흔이 나왔습니다. 남편 집이니까 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작업하다 다친 적도 있습니다. 창고 바닥 전체를 덮을 만큼 흘렸습니까? 모릅니다. 구덩이에서는 사람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윤미숙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박성진은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남편이겠죠. 대답이 너무 빨랐다. 박성진의 눈썹이 움직였다. 아직 신원 확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미숙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신문도 있고 가게에 서류도 나왔다면서요. 남편일 거라고 생각한 것뿐이에요. 저 자루들이 이곳에 묻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왜 놀라지 않습니까? 그녀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졌다. 제가 어떻게 해야 형사님 마음에 드는데요? 울어야 합니까? 소리를 질러야 합니까? 쓰러져야 믿어주실 겁니까? 어떤 표정을 지을지는 부인 자유입니다. 박성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하지만 저 땅을 다시 덮은 사람이 누군지는 밝혀야 합니다. 윤미숙은 갑자기 웃었다. 이번에는 창문에서 보았던 짧은 미소가 아니었다.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눈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남편이 했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시신을 자루에 넣고 스스로 묻었다는 겁니까? 웃음이 사라졌다.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경찰은 윤미숙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실에 데려갔다. 동시에 다른 수사팀이 부산으로 출발했다. 강도현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였다. 강도현의 트럭은 부산 사상구의 화물차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차량 내부는 지나치게 깨끗했다. 운전석 매트와 조수석 시트는 최근 교체돼 있었고 화물칸 바닥에는 강한 세척제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차량 틈새까지 완벽하게 닦지는 못했다. 운전석 뒤 금속 프레임에서 굳은 혈액 한 방울이 나왔다. 조수석 아래에서는 시멘트 가루와 흰색 자루, 섬유가 발견됐다. 공구함에는 날이 심하게 손상된 손도끼, 쇠톱 2자루와 작업용 칼이 들어 있었다. 쇠톱 손잡이에는 갈색 얼룩이 남아 있었다. 강도현은 그날 오후 경남 양산의 한 물류창고에서 체포됐다. 경찰이 다가가자 그는 처음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담배를 바닥에 버리고 2 손을 들어 보였다. 그러나 수갑이 채워지기 직전 갑자기 한 형사를 밀치고 창고 뒤편으로 달렸다.
그는 화물차 사이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젖은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형사들이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강도현은 얼굴을 바닥에 댄 채 소리쳤다. 내가 안 죽였어. 윤미숙이 시킨 거야. 형사들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다. 아직 누구도 그에게 윤미숙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강도현은 곧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렸다. 그는 이를 악문 채 입을 닫았다. 구미경찰서 조사실에 앉은 윤미숙은 남편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말을 듣고도 계속 침묵했다. 박성진은 그녀 앞에 발굴 현장 사진을 한 장씩 내려놓았다. 콘크리트 아래에 묻힌 자루, 자루 속 거래 명세표, 창고 바닥의 혈흔, 배수구에서 나온 단추. 마지막으로 강도현의 트럭에서 발견된 쇠톱 사진. 윤미숙은 사진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다. 강도현 씨가 체포됐습니다. 박성진이 말했다. 그녀의 어깨가 처음으로 크게 움찔했다. 그 사람이 왜요? 남편이 사라진 밤 구미에 있었고 그의 트럭에서 혈흔과 자루 섬유가 나왔습니다.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강도현 씨가 방금 부인 이름을 말했습니다. 윤미숙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 뭐라고 했는데요? 부인이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그러나 곧 표정을 되찾았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죄를 저한테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왜 남편의 시신을 실었습니까? 모릅니다. 왜 매달 부인에게 돈을 보냈습니까? 빌린 돈을 갚은 겁니다. 왜 사건 당일 부인 집 근처에서 3시간 동안 사라졌습니까? 모릅니다. 왜 부인은 시신 일부만 발견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물었습니까? 윤미숙의 얼굴이 굳었다. 박성진은 마지막 사진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창고 벽에 남은 4줄의 긁힌 자국이었다. 남편은 죽기 전에 오랫동안 저항했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벽을 긁고 줄을 끊으려고 몸부림치고 자신을 붙잡은 사람을 손톱으로 핥히었습니다. 강도현 씨 목에 남은 상처가 그 흔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윤미숙은 사진만 바라봤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박성진이 계속 말했다. 성인 남자 한 명이 한재석 씨를 공격했다면 이렇게 오래 끌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남편이 의심하지 않고 집 뒤로 나오게 만든 사람, 집 안구조를 알고 있던 사람, 공사 구덩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던 사람.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뒤 가장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사람. 조사실의 형광등이 낮게 울렸다. 윤미숙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곧 나올 겁니다. 없다는 말이네요. 그녀는 천천히 의자의 등을 기댔다. 두려움 대신 기묘한 여유가 얼굴에 돌아왔다. 그럼 찾아보세요. 그날 밤 발굴된 시신의 손톱 밑에서 채취한 조직에 대한 긴급 감정이 시작됐다. 부패가 심해 온전한 시료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오른손 검지와 중지 손톱 아래에서 피해자의 것이 아닌 피부 조직이 발견됐다.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이 걸렸다. 2002년 9월 18일 오전 9시 10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팩스가 도착했다. 시신과 낙동강에서 발견된 머리는 동일인의 것이었다. 피해자는 한자해석으로 최종 확인됐다. 그리고 그의 손톱 밑에서 나온 피부 조직은 강도현의 DNA와 일치했다. 보고서에는 또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피해자의 왼손 손톱 아래에서 두 번째 인물의 혈액 흔적이 검출됐으며 성별은 여성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다. 박성진은 보고서를 들고 윤미숙의 조사실로 향했다. 복도 끝에서 형사 한 명이 급히 달려왔다. 팀장님, 창고에서 추가 증거가 나왔습니다. 뭔데? 형사는 투명한 증거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작은 은색 귀걸이 한 짝이 들어있었다.
표면에는 말라붙은 검붉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윤미숙이 첫 조사 때 착용했던 것과 같은 모양이었다. 박성진은 증거 봉투를 바라보다 조사실 문을 열었다. 윤미숙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왼쪽 귀에는 귀걸이가 있었지만 오른쪽 귓불은 비어 있었다. 박성진은 그녀 앞에 봉투를 내려놓았다. 남편이 죽은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윤미숙은 은색 귀걸이를 보는 순간 움직임을 멈췄다. 박성진은 DNA 보고서를 그 옆에 놓았다. 한재석 씨 손톱 아래에서 두 사람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한 명은 강도현이고 다른 한 명은 여자입니다. 윤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오른손이 천천히 귀 쪽으로 올라갔다. 비어있는 귓불을 만진 순간 지난 한 달 동안 완벽하게 유지되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자신이 남긴 흔적을 이제야 기억해낸 사람의 공포였다. 윤미숙은 증거 봉투 속 귀걸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작고 둥근 은색 귀걸이는 특별할 것 없는 물건이었다. 구미 시내 어느 귀금속점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값싼 제품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어떤 흉기보다 위험한 증거였다. 오른쪽 귓불을 만지던 손이 천천히 내려왔다. 박성진은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귀걸이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보고서, 창고에서 촬영된 혈흔 사진이 차례로 놓여 있었다. 부인 것이 아닙니까? 윤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처음 경찰서에 왔을 때 같은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왼쪽은 아직도 끼고 있군요. 그녀는 뒤늦게 왼쪽 귀걸이도 빼려고 했지만 박성진이 제지했다. 그대로 두십시오. 비슷한 귀걸이는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박성진은 보고서 한 장을 펼쳤다. 귀걸이 고정장치 안쪽에서 혈액과 피부 조직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한재석 씨의 혈액입니다. 그리고 귀걸이 침 부분에서는 여성의 피부 조직이 검출됐습니다. 윤미숙의 시선이 굳었다. 부인의 DNA와 비교하면 금방 확인됩니다. 채취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영장을 신청할 겁니다.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부르셔도 됩니다. 박성진은 흔들림 없이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창고 바닥에서 부인 귀걸이가 나온 이유를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윤미숙은 등을 의자에 깊이 붙였다. 앞서 보여주던 여유는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입술 안쪽을 깨물며 생각했다. 박성진은 서두르지 않았다. 오랜 수사 경험을 통해 그는 용의자가 침묵하는 시간도 진술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만든다. 그 이야기가 완성되기 전에 질문을 던지면 거짓말의 구조가 무너진다. 남편이 죽은 날 창고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귀걸이는 언제 떨어뜨렸습니까? 예전에 들어간 적이 있을 수도 있죠. 한재석 씨의 피가 묻은 상태로요. 남편이 작업하다 다쳤을 때 제가 도와줬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윤미숙은 입을 다물었다. 날짜를 말해 보십시오. 기억나지 않아요. 남편이 피를 흘릴 정도로 다쳤고 부인 귀걸이에 그 피가 묻었는데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까? 작은 상처였을 수도 있어요. 그 귀걸이는 시멘트로 덧바르기 전 바닥 틈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밤 이후 누군가 창고 바닥을 새로 덮었죠. 윤미숙은 다시 침묵했다. 박성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사실 문을 열었다. 복도에 서 있던 김우철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김우철이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들어왔다. 작은 선불폰이었다. 당시 시장 주변이나 터미널 근처에서 신분 확인 없이도 구할 수 있던 제품이었다. 김우철은 그것을 증거 봉투째 책상에 내려놓았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윤미숙은 휴대전화를 흘끗 보고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부인 집 다락방에서 발견됐습니다. 처음 보는 물건이에요. 배터리는 빠져 있었고 본체는 헌옷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발견되지 않기를 바란 것처럼요. 박성진이 통화 내역을 출력한 종이를 보여주었다. 선불포는 2002년 8월 8일 오후 6시 14분 한성건재의 유선 전화로 단 한 차례 통화했다. 통화 시간은 4분 38초였다. 그날 한재석이 큰 거래가 들어왔다며 집을 나서기 직전 받은 전화였다. 사용 장소도 확인했습니다. 김우철이 말했다. 전화가 걸린 기지국은 한재석 씨 집에서 방형 1km 안입니다. 누가 주워 놓은 걸 수도 있잖아요. 윤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남편이 썼을 수도 있고 강도현이 가져다 놓았을 수도 있어요. 박성진은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판매처도 찾았습니다. 선불폰을 판매한 사람은 구미역 뒤편에서 중고 전자제품을 팔던 상인이었다. 그는 경찰이 보여준 사진 속 윤미숙을 기억했다. 정확한 이름은 몰랐지만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 검은색 선글라스를 쓴 여자가 현금으로 휴대전화와 유심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상인은 여자가 계속 물었다고 했다. 가입자 이름이 남지 않는지, 통화 기록이 얼마나 오래 보관되는지, 배터리를 빼면 위치를 찾을 수 없는지. 상인은 부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성진이 말했다. 윤미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선불폰에서 채취한 지문도 분석 중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휴대전화에서 귀걸이로 옮겨갔다. 그리고 다시 DNA 보고서로 향했다. 하나의 증거라면 우연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두 개라면 누군가 함정을 팠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증거들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발견돼 같은 밤을 가리키기 시작하면 거짓말로 막을 수 있는 공간은 빠르게 줄어든다. 박성진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지 않고 질문을 바꾸었다. 남편이 집을 팔려고 했죠. 윤미숙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다. 그 이야기는 이미 했습니다. 부인은 반대했습니다. 당연히 반대했어요. 그 집이 남편 명의였기 때문입니까? 가족의 집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윤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집은 부인과 딸에게 상속됩니다. 채무를 정리하고도 상당한 재산이 남습니다. 보험금 12억 원까지 받으면 빚을 모두 갚고도 새로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죽였다는 겁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박성진은 강도현의 금융기록을 펼쳤다. 강도현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 몇 달 동안 윤미숙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돈을 보냈다. 그중 일부는 보험료로 빠져나갔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는 강도현 계좌에서 500만 원이 인출됐다. 같은 날 윤미숙은 중고 전화기와 시멘트, 비닐, 밧줄, 석회가루를 현금으로 구입했다. 공구점 주인은 윤미숙이 굵은 나일론 줄을 고르며 사람이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제품인지 물었다고 진술했다. 집 수리를 하려고 샀습니다. 어디를 수리하려고 했습니까? 창고요. 창고 바닥을 피로 적신 뒤 덮기 위해서였습니까? 윤미숙이 책상을 내리쳤다. 저를 범인으로 정해놓고 이야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박성진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이야기를 만든 사람은 부인입니다. 그는 한재석 실종 당시 윤미숙이 가져온 작은 수첩을 책상 위에 놓았다. 장태수와 채권자들의 이름을 적어왔죠. 남편이 3천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경찰이 강도와 채무 관계를 먼저 보도록 만든 겁니다. 사실이니까요. 3천만 원은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남편이 가져갔다면서요. 범인이 가져갔겠죠. 박성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조사실 밖으로 나갔다. 몇 분 뒤 그는 두꺼운 증거 봉투 하나를 들고 돌아왔다. 봉투 안에는 묶음으로 포장된 현금이 들어있었다. 부인 집 천장 안에서 찾았습니다. 윤미숙의 눈동자가 커졌다. 현금은 오래된 이불과 목재 판자 사이에 숨겨져 있었다. 대부분 만원권이었고 은행 인출 기록과 일련 번호 일부가 일치했다. 한재석이 실종되던 날 들고 나갔다던 3천만 원이었다.
남편을 죽인 사람이 가져간 돈이 왜 부인 집 천장에 있습니까? 윤미숙은 입술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강도현이 숨겼다고 말할 겁니까? 박성진이 물었다. 부인 몰래 집에 들어와 천장을 뜯고 돈을 넣었다고요. 그 사람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강도현에게 물어보죠. 윤미숙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그렇게 궁금합니까?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울 게 뻔하니까요. 박성진은 시계를 확인했다. 그 시간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다른 조사실에서는 강도현도 조사를 받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진술을 알 수 없었다. 수사팀은 일부러 각자에게 상대방이 먼저 입을 열었다는 인상을 심고 있었다. 강도현의 조사실에서는 김우철이 같은 사진들을 늘어놓았다. 그는 처음까지도 한재석의 죽음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트럭의 혈흔은 예전에 다친 화물 노동자의 것이라고 했다. 쇠톱은 목재와 금속을 자르기 위한 공구였고 윤미숙에게 보낸 돈은 오래전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DNA 결과를 보여주자 그의 태도가 달라졌다. 한재석의 손톱 아래에서 자신의 피부 조직이 나왔다는 말을 들은 순간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다. 형사들이 제지하자 다시 앉았지만 오른쪽 다리가 계속 떨렸다. 싸운 적은 있습니다. 강도현이 말했다. 언제요? 사건 며칠 전입니다. 어디서? 길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한재석 씨 집 창고에서 나온 귀걸이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강도현은 눈을 깜빡였다. 그는 귀걸이에 대해 알지 못했다. 무슨 귀걸이요? 윤미숙 씨 물건입니다. 그 순간 강도현의 얼굴에 짧은 원망이 떠올랐다. 자신은 목의 상처와 DNA를 남겼고 윤미숙은 귀걸이를 남겼다. 두 사람은 완벽한 범죄를 준비했다고 믿었지만 막상 붙잡히자 서로가 남긴 실수부터 계산하기 시작했다. 김우철은 결정적인 거짓말을 던졌다. 윤미숙 씨가 다 말했습니다. 강도현은 고개를 들었다. 뭘 말해요? 부인은 강도현 씨가 처음부터 남편을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겁에 질려 도왔을 뿐이고 살해와 시신 훼손은 모두 당신이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강도현은 즉시 말했다. 그 여자가 먼저 계획했어요. 그 말이 조사실 안에 떨어지자 모든 사람이 잠시 침묵했다. 김우철은 아무 표정 없이 물었다. 무슨 계획을 말하는 겁니까? 강도현은 자신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그런 뜻으로. 보험 가입도 윤미숙 씨 계획이었습니까? 전화로 한재석 씨를 불러낸 것도요? 강도현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몇 분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가락 사이로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왔다. 마침내 그는 손을 내리고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갔습니까? 미숙이가 남편하고 이야기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돈하고 집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겁만 주면 된다고 했어요. 소해톱과 자루를 싣고 겁을 주러 갔습니까? 그건 나중에 사용한 겁니다. 누가 준비했습니까? 강도현은 고개를 떨구었다. 미숙이가요. 한재석 씨를 누가 창고로 유인했습니까? 미숙이가 전화했습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습니까?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김우철은 기다렸다. 한참 뒤 강도현이 낮게 말했다. 제가 뒤에서 잡았습니다. 그의 진술은 처음에는 조각조각 끊겼다. 윤미숙은 선불폰으로 목소리를 바꿔 한자해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형 건설 현장에서 남은 자재를 전부 사겠다는 가짜 제안을 했다. 거래가 비밀스럽게 진행돼야 한다며 현금과 도장, 관련 서류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윤미숙은 옆에서 남편에게 그 거래를 놓치면 끝이라고 부추겼다. 밤 8시 30분 한재석은 집을 나섰다. 그는 킁일에서 상대방 차량을 기다리는 줄 알았지만 윤미숙은 잠시 뒤 뒷문으로 나와 남편에게 약속 장소가 집 뒤 공터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한재석은 의심하지 않았다. 그곳은 자신이 창고를 짓기 위해 파놓은 땅이었다. 강도현은 미리 창고 안에 숨어 있었다. 한재석이 들어오자 뒤에서 달려들어 목과 팔을 잡았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한재석은 강하게 저항했다. 그는 강도현의 얼굴과 목을 핥히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때 윤미숙이 창고로 들어왔다. 한재석은 아내를 보고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윤미숙은 남편을 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해둔 나일론 줄을 강도현에게 건넸다. 두 사람은 한재석의 손목과 발목을 묶어 작업대 다리에 고정했다. 윤미숙은 그의 주머니에서 돈과 도장, 통장을 꺼냈다. 처음 계획은 남편의 통장 비밀번호와 숨겨둔 돈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재석이 입을 열지 않자 폭행이 시작됐다. 강도현은 자신이 몇 차례 때렸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더 집요하게 남편을 추궁한 사람은 윤미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한재석의 얼굴 앞에 보험 서류를 펼쳐놓고 말했다. 당신이 사라지면 빚도 끝난다. 집은 내 것이 된다. 보험금도 나온다. 한재석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보험금을 위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보다 그녀가 강도현과 다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는 딸을 생각하라고 말했다. 윤미숙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없어야 그 아이도 산다. 강도현의 진술에 따르면 한재석은 오랫동안 저항했다. 줄을 끊으려 몸을 비틀었고 작업대가 넘어질 정도로 발버둥쳤다. 한 번은 손목에 매듭이 느슨해지면서 윤미숙의 머리카락과 귀를 붙잡았다. 그때 오른쪽 귀걸이가 떨어졌다. 윤미숙은 손에 피가 나도록 긁혔다. 한재석의 왼손 손톱 아래에서 발견된 여성의 혈액은 그때 남은 것이었다. 마지막에 누가 죽였습니까? 김우철이 물었다. 강도현은 입을 다물었다. 한재석 씨의 목을 누가 졸랐습니까? 제가 잡고 있었습니다. 윤미숙은 뭘 했습니까? 다리를 눌렀습니다. 그 뒤에는요? 강도현은 눈을 감았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재석은 한동안 미세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강도현은 겁을 먹고 멈추려 했다. 시신을 치우기도 전에 경찰에 잡힐 것 같았고 자신은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때 윤미숙이 남편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한재석의 목에 손을 대어 맥박을 확인했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강도현에게 끝내라고 명령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으면 전부 끝난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목을 눌렀습니다. 윤미숙은 지켜봤습니까? 강도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니요. 그가 속삭였다. 같이 눌렀습니다. 강도현의 첫 자백이 기록되는 동안 윤미숙은 다른 조사실에서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다. 박성진은 무전으로 자백이 시작됐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윤미숙 앞에 앉아 말했다. 강도현 씨가 진술했습니다. 거짓말일 겁니다. 부인이 선불폰으로 남편에게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죄를 줄이려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 귀걸이를 잡아 뜯었다고도 했습니다. 윤미숙의 얼굴이 굳었다. 그때 부인 손에서 피가 났고 그 피가 남편 손톱 아래에 남았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성진을 바라보지 못했다. 강도현 씨는 부인이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죽이자고 했어요. 윤미숙이 갑자기 말했다. 박성진은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윤미숙은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녀는 강도현이 먼저 죽이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 말은 두 사람이 살인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다. 박성진은 녹음기 쪽을 바라본 뒤 다시 그녀를 보았다. 계속하십시오. 윤미숙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고개를 저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부인입니다.
강도현을 집 뒤 창고에 숨긴 사람도 부인입니다. 남편에게 3천만 원과 도장, 집문서를 가져오게 한 것도 부인입니다. 윤미숙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박성진은 목소리를 낮췄다. 한재석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부인에게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그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보험금 수익자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윤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그 사람이 먼저 우리를 망쳤어요. 그녀가 말했다. 빚을 만들고 집까지 팔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평생 빚쟁이들한테 쫓겼을 겁니다. 그래서 죽였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윤미숙은 비웃듯 숨을 내쉬었다. 이혼하면 집도 보험금도 못 받잖아요. 그 한마디로 그녀가 수개월 동안 만들어 온 모든 변명은 무너졌다. 박성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미숙은 자신이 다시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번에는 말을 되돌리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터진 듯 목소리가 커졌다. 그 집은 내 것이어야 했어요. 나는 10년 넘게 그 사람 빚을 견뎠어요. 매일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딸은 외할머니 집으로 보내야 했고 남편은 돈만 생기면 또 사업에 넣었어요. 집까지 팔겠다고 했습니다. 나한테 남는 게 뭐였겠어요. 남편의 목숨은 부인이 가져도 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우리 목숨을 망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을 들었습니까? 윤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시신 일부만 발견돼도 보험금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선불폰을 사고 밧줄과 자루를 준비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 아닙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박성진은 창고에서 발견된 혈흔 사진을 그녀 앞에 밀었다. 시신은 누가 훼손했습니까? 윤미숙의 손가락이 사진 가장자리를 밀어냈다. 강도현이 했어요. 부인은 뭘 했습니까? 자루를 잡았습니다. 어떤 부분을? 그녀는 침묵했다. 분리된 시신을 자루에 넣고 구덩이에 옮기는 동안 부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주변을 닦았습니다. 머리는 왜 따로 보냈습니까? 윤미숙이 처음으로 박성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머리가 없으면 누군지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몸은 집 뒤에 잠깐만 묻어두려고 했어요. 나중에 도현 씨가 다른 곳으로 옮길 예정이었습니다. 머리는요? 강에 가라앉으면 못 찾을 줄 알았습니다. 발견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윤미숙의 눈썹이 움직였다. 박성진은 말을 이었다. 머리가 다른 곳에서 발견되면 경찰은 강 상류와 채권자들을 조사합니다. 부인은 피해자의 아내가 되어 경찰에게 용의자 명단을 건넵니다. 그동안 시신의 나머지는 집 뒤에 숨겨두는 거죠. 윤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사실상 대답이었다. 조사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윤미숙은 끝내 범행 전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은 강도현의 협박 때문에 도왔다고 주장했고 남편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러나 선불폰, 보험 계약, 구입 영수증, 귀걸이, 혈흔, 현금과 강도현의 진술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계획을 처음 만든 사람은 윤미숙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빚과 성격, 거래 방식, 공터의 구조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 한재석이 어떤 제안에 속을지, 얼마를 들고 나올지, 누구를 의심받게 만들지 계산했다. 수사관들이 조사를 정리하던 새벽 3시 무렵 감식팀에서 추가 연락이 왔다. 윤미숙의 방 장롱 아래에서 작은 공책이 발견됐다는 보고였다. 공책에는 날짜와 금액, 보험 지급 조건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낙동강 주변의 다리 이름과 이동 시간이 기록돼 있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쓰여 있었다. 머리는 물로, 몸은 땅으로. 그 밑에는 한 줄이 더 있었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박성진은 복사된 공책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윤미숙은 단지 남편을 없애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경찰이 무엇을 찾고 어디를 수색하며 누구를 먼저 의심할지까지 계획했다. 하지만 그녀가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비로 불어난 강물은 머리를 삼키지 않았다. 죽은 사람의 손톱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붙잡았던 두 사람의 흔적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집 뒤에 부은 얇은 콘크리트는 범죄를 덮는 무덤이 아니라 경찰이 파헤쳐야 할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판이 됐다. 새벽 4시 윤미숙과 강도현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조사실에서 나가던 윤미숙은 복도 끝 창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낙동강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강이 자신의 모든 죄를 멀리 운반해 주었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강은 그녀가 버린 것을 모두 되돌려 보내고 있었다. 머리부터 시작해 남편의 이름과 마지막 저항, 그리고 자신이 감추려 했던 계획까지. 박성진이 뒤에서 말했다. 윤미숙 씨. 그녀가 천천히 돌아봤다. 강은 증거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박성진은 수갑이 채워진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잠시 맡아둘 뿐입니다. 윤미숙과 강도현에 대한 구속영장은 2002년 9월 19일 오후 발부됐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도살인, 사체손고해, 사체유기, 보험사기, 예비와 특수감금이었다. 경찰은 이미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범행의 정확한 순서와 역할 분담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계속했다. 강도현은 구속된 다음 날부터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조사실에 들어올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 자신은 윤미숙에게 속았다. 처음에는 한재석을 겁주고 돈만 빼앗으려 했다. 살인은 계획에 없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증거를 하나씩 제시할수록 그의 진술은 달라졌다. 사건 일주일 전 구미의 철물점에서 쇠톱과 손도끼를 구입한 사람은 강도현이었다. 그는 물건을 사면서 날이 쉽게 무뎌지지 않는 제품을 골라달라고 했다. 계산은 현금으로 했지만 주차장에 설치된 낡은 카메라에 그의 트럭이 찍혀 있었다. 트럭 화물칸에서는 한재석의 혈액뿐 아니라 구덩이에 뿌려진 것과 같은 종류의 석회가루도 발견됐다. 자루섬유, 밧줄 조각, 시멘트 가루까지 모두 한자해석의 집 뒤 공터와 연결됐다. 겁만 주러 갔다는 사람이 왜 쇠톱과 석회를 준비했습니까? 박성진이 물었다. 강도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숙이가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에 사용할지는 몰랐습니까?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럼 언제 알았습니까? 긴 침묵 끝에 그가 대답했다. 사건 사흘 전쯤이었습니다. 그날 윤미숙은 강도현을 구미 외곽의 모텔로 불러냈다. 탁자 위에 보험 계약서와 집 등기부 사본, 한재석의 채무 목록을 펼쳐놓고 말했다. 남편이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 머리만 멀리 보내면 경찰은 집을 보지 않을 것이다. 몸은 공터에 잠시 묻었다가 나중에 트럭으로 옮기면 된다. 강도현은 처음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미숙은 이미 공사 구덩이가 파여 있고 사건 당일 딸도 집에 없으며 이웃들은 비 때문에 창문을 닫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남편이 받을 보험금 중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한재석의 집을 팔아 부산에서 함께 살자고 말했다. 그 약속은 강도현이 마지막 망설임을 버리게 만들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8월 8일 밤을 다시 구성했다. 오후 7시 14분, 윤미숙은 미리 구입한 선불폰으로 한성건재에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고 자신을 대형 건설회사의 자재 담당자라고 소개했다. 창고에 남은 시멘트와 철물 자재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모두 사드리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채권자들에게 거래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하니 현금을 준비해 비밀리에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석은 의심했지만 윤미숙이 옆에서 그를 부추겼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가게도 집도 모두 잃는다. 상대가 현금 거래를 원하는 것은 세금 문제 때문일 것이다. 도장과 통장, 집 관련 서류까지 가져가면 추가 대출도 연결해 줄지 모른다. 아내의 말을 믿은 한자혜석은 현금 3천만 원과 서류를 챙겼다. 오후 8시 32분 그는 집을 나섰다. 윤미숙은 남편이 큰일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뒷문으로 나가 선불폰으로 다시 연락했다. 약속 장소가 바뀌었다며 집 뒤편의 창고로 돌아오라고 했다. 한재석이 공터에 도착했을 때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아내를 발견하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윤미숙은 상대방이 곧 도착할 것이라며 창고 안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한재석이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강도현이 뒤에서 달려들었다. 예상과 달리 한재석은 쉽게 제압되지 않았다. 그는 강도현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하고 목과 얼굴을 핥히었다. 두 사람은 작업대와 시멘트 포대 사이를 넘어뜨리며 격렬하게 싸웠다. 윤미숙은 한동안 문 앞에서 지켜봤다. 남편이 강도현을 밀어내고 밖으로 나오려 하자 그녀는 창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나일론 줄을 들고 뒤에서 남편의 팔을 감았다. 한재석은 그제야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아내의 이름을 여러 번 불렀다. 왜 이러느냐고 물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윤미숙은 남편의 주머니에서 현금과 도장, 통장, 서류를 꺼냈다. 두 사람은 한재석을 작업대에 묶었다. 처음에는 계좌 비밀번호와 숨겨둔 돈의 위치를 묻기 시작했다. 한재석이 대답하지 않자 강도현이 폭행했다. 윤미숙은 남편의 얼굴에 물을 끼얹어 정신을 차리게 한 뒤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창고벽에 남은 4줄의 긁힌 흔적은 한재석이 묶인 채 몸을 끌어 문 쪽으로 이동하려다 만든 것이었다. 그는 손가락 끝이 찢어질 때까지 벽을 긁었다. 한 차례 매듭이 느슨해졌을 때는 윤미숙의 머리와 귀를 붙잡았다. 귀걸이가 떨어졌고 그녀의 손등과 목에 상처가 생겼다. 한재석은 아내에게 딸을 생각하라고 말했다. 아이가 아버지를 잃게 하지 말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윤미숙은 이미 남편을 사람이 아니라 보험금과 집 사이에 놓인 장애물로 보고 있었다. 당신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 강도현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한자혜석의 몸에서 힘이 빠졌다. 강도현은 줄을 이용해 그의 목을 압박했고 윤미숙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리를 눌렀다. 한재석이 의식을 잃자 강도현은 손을 놓았다. 하지만 잠시 후 윤미숙이 남편의 코와 목에 손을 대더니 아직 숨을 쉬고 있다고 말했다. 강도현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물러섰다. 그러자 윤미숙은 남편의 목 위에 직접 손을 올렸다. 여기까지 왔는데 살려둘 수는 없어. 그녀는 강도현에게 다시 잡으라고 명령했다. 두 사람은 한재석이 완전히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살인이 끝났을 때 시각은 자정을 훌쩍 넘긴 뒤였다. 창고 안에는 넘어간 작업대와 찢어진 시멘트 포대, 피와 흙이 뒤섞여 있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시신을 처리하지 못했다. 강도현은 담배를 피우며 밖을 서성였고 윤미숙은 부엌으로 들어가 남편의 돈과 서류를 확인했다. 그녀는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사망 사실이 밝혀져야 하지만 범행 장소가 집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드러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시신을 두 장소로 나누는 것이었다.
몸의 대부분은 집 뒤 구덩이에 묻는다. 신원 확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강으로 보낸다. 머리가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면 경찰은 이동 중 발생한 범죄로 판단할 것이다. 현금을 가지고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덧붙이면 강도나 채권자에 의한 보복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창고에 머물렀다. 강도현이 공구를 사용했고 윤미숙은 자루를 벌리고 바닥을 닦았다. 작업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공구의 날은 여러 번 무뎌졌고 창고 안에는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흔적이 남았다. 윤미숙은 시멘트와 석회를 가져와 바닥과 구덩이에 뿌렸다. 부분별로 나눈 시신은 여러 자루에 담겨 공터의 하단에 묻혔다. 그 위에는 흙과 자갈을 덮고 얇게 콘크리트를 부었다. 머리는 별도의 자루에 넣었다. 강도현은 무게를 늘리기 위해 굳은 콘크리트 덩어리를 밧줄로 묶었다. 새벽 4시가 지나자 그는 자루를 트럭 조수석 아래에 싣고 집을 떠났다. 낙동강을 건너는 오래된 다리 한가운데에서 차량을 멈춘 뒤 주변에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자루를 물속으로 던졌다. 무거운 자루는 곧바로 가라앉았다. 강도현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뒤 상류의 폭우가 내렸다. 불어난 물살이 자루를 바닥에 돌과 교각에 반복해서 부딪히게 했다. 콘크리트 덩어리를 묶은 줄이 끊어졌고 자루의 옆면도 찢어졌다. 원래라면 오랫동안 강바닥에 있어야 했던 머리는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어부 최만수의 배 앞까지 흘러갔다. 경찰은 2002년 9월 25일 새벽 두 사람을 사건 현장으로 데려가 범행 재연을 실시했다. 윤미숙은 수갑을 찬 채 공터에 섰다. 주민들은 골목과 옥상에 모여 그녀를 바라봤다. 한때 남편을 잃은 불쌍한 아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시선에는 분노와 혐오가 가득했다. 윤미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러나 창고 앞에 도착하자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문 아래에는 아직도 감식용 번호표와 혈흔 위치를 표시한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작업대는 증거물로 옮겨졌고 벽에는 한재석이 남긴 긁힌 자국만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박성진이 물었다. 한재석 씨를 처음 묶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윤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강도현이 대신 작업대가 있던 자리를 가리켰다. 저기였습니다. 누가 줄을 가져왔습니까? 윤미숙입니다. 윤미숙이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먼저 죽이자고 했잖아. 강도현이 그녀를 바라봤다. 보험부터 알아본 건 너였어. 돈을 받겠다고 한 건 당신이야. 두 사람은 경찰과 카메라 앞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함께 살기 위해 남편을 죽였다는 이들은 체포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서로를 살인자로 가리키고 있었다. 박성진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사랑이라고 주장했던 관계의 실체가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수사는 11월 말 최종 마무리됐다. 검찰은 윤미숙이 범행을 처음 계획하고 보험 가입, 유인 전화, 도구 구입과 현장 조작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강도현은 직접적인 공격과 살해, 시신 훼손 및 운반을 담당한 적극적 공범으로 기소됐다. 보험회사는 지급 심사를 즉시 중단했다. 한재석 명의의 집과 가게는 채무 정리 절차에 들어갔고 남은 재산은 딸을 위한 보호 계좌로 이전됐다. 아이는 외할머니의 보호 아래 다른 도시로 전학했다. 2003년 3월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법정은 기자와 시민들로 가득 찼다. 검찰은 공책에 적힌 문장을 대형 화면에 띄웠다. 머리는 물로, 몸은 땅으로. 윤미숙 측 변호인은 그녀가 오랜 경제적 압박과 남편의 폭언에 시달렸으며 강도현의 주도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편의 채무와 부부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됐지만 윤미숙은 사건 수개월 전부터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시신 일부만 발견될 경우에 지급 조건까지 확인했다. 선불폰과 자루, 밧줄, 석회, 시멘트를 미리 준비했고 남편을 속여 범행 장소로 유인했다. 무엇보다 그녀는 범행 후 경찰의 수사 방향을 채권자와 강도 사건으로 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 강도현 역시 윤미숙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신고할 기회가 충분했지만 보험금과 새로운 생활을 약속받고 계획에 동참했다. 그는 피해자를 직접 제압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2003년 7월 4일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두 피고인을 바라보며 판결 이유를 읽었다. 피고인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와 인간적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를 함정으로 유인했다. 경제적 이익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명을 빼앗았으며 범행 후 시신을 훼손하고 서로 다른 장소에 유기해 수사기관을 기만하려 했다. 범행의 계획성, 잔혹성,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윤미숙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강도현에게도 사형이 선고됐다. 방청석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다. 강도현은 고개를 숙인 채 울기 시작했다. 윤미숙은 한동안 아무 표정 없이 재판장을 바라봤다. 법정 경위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을 때 윤미숙은 방청석 뒤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친척과 함께 앉아있던 한재석의 딸이 있었다.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윤미숙의 입술이 움직였다. 하지만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나갔다. 윤미숙이 끝내 지키겠다고 주장했던 딸은 어머니를 선택하지 않았다. 사건이 끝난 뒤 한재석의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창고는 철거됐고 시신이 묻혀있던 공터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랐다. 주민들은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재촉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구덩이가 있던 자리에서 회색 흙탕물이 골목 쪽으로 흘러나왔다. 박성진은 판결이 확정된 뒤 혼자 낙동강을 찾았다. 최만수가 머리를 발견했던 교각 아래에는 여전히 부유물이 걸려 있었다. 강은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남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최만수는 강둑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제 다 끝난 겁니까? 그가 물었다. 박성진은 강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저런 짓을 합니까? 박성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가난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보험금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컸다. 사랑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두 사람은 체포되자마자 서로를 배신했다. 분노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계획은 지나치게 차갑고 치밀했다. 결국 남은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된 욕망뿐이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강 위로 붉은 빛이 번졌다. 박성진은 교각 아래를 바라봤다. 윤미숙과 강도현은 강물이 증거를 삼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머리와 몸을 떼어 놓으면 죽은 사람의 이름까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머리는 강에서 돌아왔다. 몸은 집 뒤 땅에서 돌아왔다. 치아는 이름을 찾아냈고 손톱은 범인의 피부를 붙잡고 있었으며 창고 벽은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살아있었음을 증언했다. 그들이 없애려 했던 모든 것이 하나씩 제자리로 돌아왔다. 박성진은 강에서 시선을 거두며 낮게 말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흔적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최만수가 물었다. 강도 그렇습니까? 박성진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강은 더 오래 기억합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흐르는 물을 바라봤다. 낙동강은 여전히 수많은 것을 품고 남쪽으로 흘렀다. 하지만 그날 이후 해평리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강물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여도 완전히 없애지는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 버린 죄가 아무리 깊은 바닥으로 가라앉아도 언젠가는 가장 감추고 싶었던 모습으로 다시 떠오른다는 것을